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지난 4월 11일 업로드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 1 우크라이나 전쟁 이 영상에 이어 오늘은 미국의 전략적 오판 2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유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찐중투 과거 영상 중 3월 시주석의 러시아 방문 관련 영상을 본 전제 하에 오늘 영상을 봐야 연결이 더 잘 될 겁니다. 기사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4가지. 우선 4월 26일 양국 정상 통화 후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을 번역해드리고 둘째는 통화 직후 러시아, 미국, 프랑스, EU 등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 여름까지 중요한 전환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실마리들을 정리하면서 중국이 평화 협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진퇴양난인 상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6일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관련 공지를 풀로 직역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할 때 항상 참고로 라는 멘트로 할게요. 총 4단락입니다. 첫 단락. 2023년 4월 26일 국가주석 시진핑은 요청에 응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양측은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고로 여기 첫 단락에 요청에 응해 라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락,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우 관계는 31년간 발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준에 달했고 양국은 각자의 발전 진흥에 조력을 제공했다.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우 관계와 대중 협력 발전을 중요시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작년 우크라이나가 중국 국민의 철수에 큰 협조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상호 존중은 중우 관계의 정치 기반이다. 양국은 미래에 입각해야 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바라보고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진정하게 대하는 전통을 이어가면서 중우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중우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는 일관성 있고 명확하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양국의 상호 협력을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을 희망한다. 셋째 단락.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복잡하게 변화되어 왔고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시종 일관 평화의 쪽에 서 있고 핵심 입장은 화해를 권하고 회담을 촉진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4가지 응당, 4가지 공동과 3가지 사고를 잇따라 제기했다. 참고로 여기서 4가지 응당, 4가지 공동, 4가지 사고라는 것은 4가지 응당은 2022년 3월 8일 중국, 프랑스, 독일 3국의 정상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4가지 응당을 말하는데요.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은 응당이 다 존중받아야 한다.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은 응당이 다 준수돼야 한다. 각국의 합리적인 안전 이슈는 응당이 다 중요시 받아야 한다. 위기의 평화 해결에 유리한 모든 노력은 응당이 다 지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4가지 공동은 2022년 6월 22일 브릭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시 주석이 언급했던 4가지 공동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단결 협력해 세계의 평화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일심 협력해 공동으로 상호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포용해서 공동으로 개방 융합을 확대해야 한다. 3가지 사고는 2022년 11월 G20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말했던 4가지 사고인데요. 첫째는 충돌, 전쟁은 승자가 없다. 둘째는 복잡한 문제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없다. 셋째는 대국의 대항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네, 계속할게요.
중국은 이미 4가지 응당, 4가지 공동, 4가지 사고를 잇따라 제기했다. 거기에 기반해 중국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은 올해 2월 24일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문건이고 1번부터 12번까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공식 표명한 문건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1. 각국 주권 존중 2. 냉전 사고 배제 3. 전쟁 중단 4. 평화 담판 개시 5. 인도주의 위기 해결 6. 평민과 포로 보호 7. 원전 안전 수호 8. 전략적 리스크 감소 9. 식량 운송 보장 10. 일방적 제재 중단 11. 산업 밸류체인 공급망 안정 확보 12. 전후 재건 추진 네, 이렇게 2월 24일 중국이 전 세계에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거기에 기반해 중국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제조자가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을 돋우기 위해 기름을 붓지도 않으며 기회를 타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더 하지 않는다. 중국의 행위는 광명정대하다. 대화 담판은 유일한 출로다. 핵 전쟁은 승자가 없다. 핵 문제에 있어서 각 측은 모두 냉정함과 자제함을 유지해야 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과 전 인류의 장래 운명에 입각해 공동으로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 이성적인 사고와 소리가 각 측에서 늘어나고 있고 이 계기를 잡아서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축적해야 한다. 각 측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하고 대화를 통해 유럽의 장기적 안정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화해 권유 회담 촉진을 견지해 가급적 빠른 종전, 평화 회복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중국은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특별 대표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등 국가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각 측과 심도 있게 소통할 것이다. 참고로 유라시아 사무 특별 대표로 파견될 분은 리 호이라는 분인데요. 1953년생이고 1975년에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09년 외교부 부부장, 2009년부터 2019년 주 러시아 대사로 근무했고 이번에 유라시아 사무대표로 파견됐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중국은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등 국가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각 측과 심도 있게 소통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 원조를 여러 차례 제공했고 이런 원조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넷째 단락.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재당선을 축하했고 중국이 비범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의 영도하에 중국은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앞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중국은 국제사무회에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 무대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고 중국과 전면 협력을 전개해서 우중 관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서 세계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관점을 소개했고 중국이 평화 회복을 위해 외교 수단을 통한 위기 해결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가 중국 외교부 발표문이고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시 주석과 길고 합리성이 강한 대화를 했다. 이번 통화와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의 임명이 양국 관계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TV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보통 이런 종류의 회담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기회로 간주되는데 우리도 중국의 정치 역량을 이용해 평화 원칙과 규칙의 구축을 강화할 기회가 생겼다.
우크라이나는 중국 그리고 세계 다수 나라처럼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 수호에 대한 결심과 핵심적 안전 규칙 준수에 대해 모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 확산 위협을 허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이번 담화에서 관건적인 것은 공정 평화 회복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것인데 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방안 및 구체적인 요점을 소개했다. 양국은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다. 통화 직후 그는 우크라이나 공업전략부 부장을 신임 주중 대사로 임명했고 중국 외교부는 신임 주중 대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네, 이어서 양국 정상 통화 직후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그리고 브라질 등의 반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談判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주목하고 있고 러시아의 원칙과 입장은 중국의 입장 문건과 광범위한 일치성을 갖고 있다고 한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진정한談判 의지가 부족하다. 우크라이나와 그의 서방 보호자는 그들이 어떠한 평화 제의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행으로 증명했다. 평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워싱턴에 의해 통제되는 꼭두각시들에겐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변인이 러시아의 원칙과 입장은 중국의 입장 문건과 광범위한 일치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국의 입장 문건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2월 24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 그 1번부터 12번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의회 국제관계위원회 제1부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충돌은 현대 세계의 복잡한 문제 속 일부이고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면 북경이 충돌 각 측과의 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다. 중국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젤렌스키와 통화를 한 것은 로직에 완전히 부합된다. 네, 존 커비 미 국가안전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의 통화를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의미 있는 평화 운동이나 계획 혹은 제안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중우 양국 정상 통화 직후 4월 26일 존 커비가 말한 것이고 불과 한 달 전인 3월 19일 존 커비는 전쟁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지금 전쟁을 멈추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고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 관련 질문에 답할 때 US Leadership Around the World 라는 문구를 7번이나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인 Politico Europe는 중국,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의 통화는 유럽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 대변인은 프랑스는 북경과 키이우의 대화를 환영 지지하고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모든 대화를 격려해 이번 충돌 해결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러우 평화談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프랑스 외사 고문에게 중국 외사 주임 왕이와 협력해서 평화談判의 틀을 정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보도했고 프랑스는 이미 이러한 계획을 EU 회원국들에게 통보했고談判은 빠르면 올 여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독일 내각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충돌을 끝내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이번 통화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한 발이다. 중국은 반드시 그 영향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위한 평화 조직을 설립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고 러우 양국은 일단 서로 앉을 수만 있다면 어떤 건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러시아 동유럽 중아시아 연구소는 지금까지 중국은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이 동시에 인정하는 중재자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영상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 여름 또는 늦어도 가을까지는 중요한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 연초부터 1월, 2, 3, 4월 27일 오늘까지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실마리들을 정리하면서 중국이 평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월 16일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대신 영부인이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사인 연합조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서방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원조와 무기 장비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을 호소한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전쟁이 계속되든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패전하든 세계에는 좋은 일이 아니고 세계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세계 대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지금의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해주기를 호소한다. 연설 후 영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중국 대표단에 전달했다고 했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 편지는 중국에 대한 대화 요청이고 중국이 피드백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에 의하면 편지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10개 평화 방안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 방안이라는 것은 기존의 G20 회의에서 말했던 핵과 방사능 안전 보장, 식량 수출 보장, 에너지 안전 보장, 모든 포로 석방, 영토 완전 회복, 러군 완전 철수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부인 연설 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방안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서방 국가들에게 좌우돼서 독립성을 가지기 매우 어렵고 제시한 생각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조건 하에 대화를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친필 편지 전달 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언급할 때 나는 중국이 중립을 유지하고 러시아를 돕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번 친필 편지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중국 정부만 알겠지만 2023년 1월 이 타이밍에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젤렌스키가 영부인을 통해서 친필 편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은 중국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 또는 요청을 전달한 것이겠죠. 네, 1월이 지나서 2월이 됐습니다. 2월 18일부터 20일 독일에서 뮌헨 안전회의가 열렸는데요. 중국의 전 외교부장이자 현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반공실 주임인 왕이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연설문 제목이 보다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자이고 요지는 냉전 사고 반대, 진영 대립 반대,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가겠다, 세계도 평화 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 라고 호소했고 왕이는 중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사 주임이 뮌헨 안전회의에서 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평화 발전을 호소하고 있을 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뮌헨에서 왕이를 만난 뒤 당일 미국 CBS 방송에 나와서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이 아직 러시아의 군사 물품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논조는 많은 중국인들의 비웃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블링컨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예 제시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제공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블링컨이 말한 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 뭘 검토하는지는 블링컨의 뇌로는 사실상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 같고 만약 중국이 뭘 검토 중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해당 증거를 제시하는데 결국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처럼 또 한 번의 중국에 대한 여론전에 불과합니다. 물론 블링컨의 이런 여론전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처럼 미국의 여론전이 잘 먹히는 지역에서 한동안은 효과를 받고 이런 지역의 주류 언론에서는 블링컨의 말을 열심히 받아쓰기를 했고 해당 국가들의 국민들은 또 한 번의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블링컨의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후 3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고 CIA도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 후 블링컨도 3월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나는 중국이 모스크바에 살상 무기를 제공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풍선 사건 등 사실상 같은 맥락의 익살극들이 많았습니다. 뮌헨 안전회의를 마치고 중국 정부는 2개 문건을 바로 발표했는데요. 2월 21일 글로벌 안전 제2 개념 문건이라는 문건을 발표했고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문건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 항목이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1. 각국 주권 존중 2. 냉전 사고 배제 3. 전쟁 중단 4. 평화 담판 개시 5. 인도주의 위기 해결 6. 평민과 포로 보호 7. 원전 안전 수호 8. 전략적 리스크 감소 9. 식량 운송 보장 10. 일방적 제재 중단 11. 밸류체인 공급망 안정 확보 12. 전후 재건 추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발표가 바로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평화 해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건 발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았고 프랑스, 독일 등도 찬성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당시 이 문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문건은 평화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단지 중국의 관점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다. 비록 일부 내용에 대해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각국의 영토 완정은 보장받아야 한다 등 항목은 우크라이나의 관점과 일치하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세계 안전에 유리하다. 중국은 영토 완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까지가 젤렌스키 대통령 당시 발언이었고 지금 큰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2개 국가와 다 양호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지양 등 인권 문제를 날조해서 유엔에 상정했을 때 2표 차이로 부결돼서 중국이 이겼는데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기권표를 던져서 사실상 중국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어떤 나라의 정상이 러시아의 사정도 좀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발언하거나 러시아를 좀 동정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할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상 강력하게 비판했고 올 2월 프랑스 대통령이 단기 내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안 주겠다고 했을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대해 실질적인 비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올 3월 시 주석이 박러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을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딱히 반대하거나 반박하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앞서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부인을 통해 중국에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죠.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계속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2월이 지나 3월이 됐습니다. 3월 들어 전시가 또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뭘 했냐면 3월 6일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20만 유로를 기부했고 기부 사유에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만 유로를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20만 유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는 러시아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즉 러시아한테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아라와 같은 암시적인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월 20일 영국이 뭘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 탄을 보낸다고 발표해서 상황이 또 격화됐습니다. 3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우디와 이란 대표가 북경으로 와서 외교 보건 협의를 체결하는 동안 중국은 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정치협상회의는 3월 4일 개막 3월 11일 폐막했고 전국이민대표대회는 3월 5일 개막해서 3월 11일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든 리창 총리든 그 밑에 외교 관련 핵심 인력들도 다 바빠요. 전인대 폐막 일주일 후인 3월 20일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전에 3월 16일 진강 중국 외교부장이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과 통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인도주의 원조에 대해 감사하고 중국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은 정전 추진에 대한 성의를 보여줬고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소통을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 라고 말했고 진강 중국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 담판을 위한 희망을 유지하고 얼마나 큰 곤란과 도전이 있더라도 정치적 해결의 대문을 아예 닫아버리지 말 것을 희망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종전 위기 완화 평화 회복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3월 20일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이미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 공유드려서 반복하지 않고 방문 직전 양국 정상은 상대국의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발표했고 그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중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이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고 해당 역사 배경과 진실된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 외교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2022년 4월 당시 평화 협상을 중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 평화 진전의 미래는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할 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이런 대화는 지금 지정학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식의 요구를 제출했다는 것은 어떤 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지금 국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야기하고 계속 분란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국제상의 주도 지위와 단일 세계 질서 유지를 시도하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나토는 전 세계 범위로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침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세력은 범유라시아 공동공간을 배타성의 소그룹과 군사 집단으로 분열하려고 한다. 이는 러종 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양국의 이익을 침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의도는 뜻대로 되지 못한다. 러종 관계는 사실상 지금 지역, 더 나아가 글로벌 안정의 초석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 동시에 국제 사무에서 적극적인 아젠다의 보장이다. 이런 관계는 대국 간 조화롭고 혁신적 협력의 본보기다. 네. 중러 정상회담 후 젤렌스키는 기차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환영한다라는 논조를 내세웠고 그때부터 국제사회는 시 주석이 방러를 마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나 화상회의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말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총리가 각각 중국을 방문했는데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방중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세계는 지금 중국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벗어날 출로를 찾아야 한다. 중국은 글로벌 참여자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우리는 이번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완전을 회복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을 때 CNN 등 미국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어떤 논조를 조성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죠. 대체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중국에게 유리하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이 얻는 게 많은데 중국은 왜 굳이 화해를 권하고 회담을 촉진하고 있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을 원하는 동기가 없다 등등. CNN이 왜 이런 논조를 펼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200여 년 전 미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패권 확장을 한 과정과 2차 대전 후 고수해온 냉전 사고방식, 진영 대립이라는 사고방식, 패권주의, 그리고
건국 240여 년 동안 전쟁을 안 했던 해는 10여 년밖에 없었다는 점. 그 외에 또 미국은 아마 영원히 중국의 왕도, 유교 등 사상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선 생략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패권주의, 냉전주의 사고방식에 매몰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냉전 사고는 미국의 큰 비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을 중국으로 설정했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정치 자체라고 생각하고 미국 정치는 이미 어떻게 표현할까요? 막다른 골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듯하고 내년 선거는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3월이 지나서 4월이 됐습니다. 4월 5일부터 7일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고 관련 내용도 찐중투 영상에서 이미 다뤘는데요.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한 연합 성명 중 7번 항목에 대화 협상을 통해 국가 간 모순과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다극화 세계 속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 체계를 모색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10번 항목에는 양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기반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중국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미군 주둔이 없는 군사 독립적인 나라이고 또 핵 보유국이고 유엔 안보리 5개국 중 하나이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세계 질서 속 한계 극, 즉 미국과 중국 외에 세 번째 극이 되는 것을 리드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EU 내부에서 대장은 독일 아니면 프랑스였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중국과의 경제 협력, 외교 협력을 통해 EU 내부에서의 지역 패권을 다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중순 러시아 매체에 의하면 최근 EU에서 우크라이나 탄약 보충을 위해 20억 유로를 지원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월 12일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룰라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방중 전 3월 22일 브라질 현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숄츠 총리한테 브라질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무기와 재정 원조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가 평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평화를 담론하고 있지 않아서 전 세계는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충돌에 말려들게 됐다.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로가 양호한 시작이라고 본다. 중국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좋은 소식이다. 브라질도 우크라이나 충돌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룰라 대통령 방중 기간에 그는 중국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평화를 담론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전쟁을 담론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 또는 나토가 러시아 변경까지 동진하는 걸 담론한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찾아내야 한다. 중국은 평화를 희망한다. 브라질은 평화를 희망한다. 인도네시아는 평화를 희망한다. 인도도 평화를 희망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단결시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평화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여담으로 그동안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 기사를 보면 국제사회라는 단어를 빈도 높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국제사회는 진짜 국제사회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위주로만 가리키는 경향이 극히 강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 후 실제로 테러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미국의 동맹인 유럽과 아시아 일부 나라를 합친 52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27개국은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52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나머지 127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말하는 국제사회는 미국, 유럽 등 서방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전체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 또는 준식민지에 근접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실 러우 전쟁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반식민주의, 반서방 식민주의 성격이 있다는 전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월 26일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고 직후에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그리고 브라질 등의 반응은 앞에서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연초부터 중국이 각국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국 전통 오락 중 하나인 마지앙이 생각나는데요. 마지앙은 4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노는 건데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은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서 마지앙을 치고 있고 지금 공석이 하나 있는데 미국이 이 테이블에 계속 안 올라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피동적이고 고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미국이 언젠가 이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는 이미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지금 미국의 대내외적 상황을 통해 올 내로 정전이 가능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유럽 몇몇 국가가 나서서 평화 협상의 방향으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미국을 점점 고립시킬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대리인 전쟁이라서 종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도 아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마크롱 대통령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이 언제 우크라이나를 손에서 놓을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 우크라이나를 버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의 대가가 타협의 대가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때 종전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대내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히 크고 채무 상환 재정 압력이 크고 은행 파산 사례가 잇따라 나왔고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프랑스를 비롯해 EU 내부에서 이미 종전에 대한 소리가 나왔고 미국의 중동에서의 입지 그리고 페트로달러의 입지가 이미 깨지고 있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남미, 동남아 등 지역의 탈달러화 현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미국은 중국 반도체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일본, 한국, 대만 등 관련 기업들을 이용해 가면서 그들의 경제 이익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또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 프랑스 등 EU에서 이미 균열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유엔의 회원국으로 등록되는 190여 개 국가 중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80여 개이고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지금 13개에 불과하고 올해 지나서 내년이 되면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로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점은 1943년의 카이로 선언, 1945년의 포츠담 선언에서 이미 대만의 귀속 문제를 명시했고 1971년 제26회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타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정치적 기초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한 모든 나라는 수교 전에 우선 대만과 단교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수교 문건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대만 문제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중국 정부가 왜 대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반면 미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를 계속 이렇게 악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손자병법인데요. 전쟁은 경제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전쟁은 돈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및 군사적 지원 규모는 1,13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2024 회계연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예전부터 공화당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런 정책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3월 9일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필요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했고 현지 시간 4월 20일 공화당 상하원 의원 19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종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이 이미 계속되는 지원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가 2023년 10월 1일부터니까 이제 올해 여름쯤이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고 하원 의장이든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미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언론인 시모어 허쉬가 미국 CIA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주변 간부들이 2022년부터 미국 원조금에서 최소 4억 달러를 돌렸었다고 폭로했다고 러시아 매체 RT가 보도했는데요. 시모어 허쉬의 조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부처에서 잇따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세계 각지의 개인 무기 상인들과 무기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리베이트를 받았고 키이우의 부패 정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와 근접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유럽 전체에서 정치인의 부정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경제 상황은 다 아실 거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은 점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이고 선거는 또 여론이 중요합니다. 올 들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지지 관련 여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올해 2월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인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3%로 작년 4월 같은 내용의 설문에서 73%가 지지한다라는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선거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입장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올해 또는 어떤 시점까지는 결국 전쟁을 미국에게 유리한 어떤 모양으로 전쟁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을 비롯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 지원이 정부 지출만 확대한다고 보고 갈수록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가 나빠질수록 전쟁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한국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철학이나 유물론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고1, 고2 교과서에 유물론이나 철학에 관한 걸 많이 배우는데요. 내부 요인이 외부 요인을 결정하고 외부 요인은 내부 요인에 반작용을 한다. 국내 상황이 안 좋을수록 외부 이슈가 내부 이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0%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중국이 4월 26일에 우크라이나와 통화한 것에 대해 타이밍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집중해 주세요.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202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부인을 통해 친필 편지를 중국에 전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만 1년인 2023년 2월 24일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 세계에 발표했고, 그 문건이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각국 정부에서 그 문건과 국민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서기까지 일종의 확산, 발효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3월은 초순부터 중순까지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에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복원이 북경에서 성사됐고, 전인대 폐막 일주일 후인 3월 20일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3월 말에는 싱가포르 총리 방중, 말레이시아 총리 방중, 스페인 총리 방중, 이어서 4월 5일 프랑스 대통령 방중, 4월 12일 브라질 대통령 방중, 이렇게 해외 정상들은 방중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각각 얻었고,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그 문건과 입장이 미국 이외의 국제사회, 국제여론, 즉 유럽, 동남아, 남미 등의 지지를 대체로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에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유럽입니다. 유럽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번 전쟁은 뇌사 상태였던 나토를 부활시킨 대신 유럽이 뇌사 상태가 됐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유럽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은 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미국 쪽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미국 언론인 시모어 허쉬가 4월 12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주변 간부들이 횡령 금액이 최소 4억 달러에 달한다고 폭로했고, 이 소식을 들으면 과거 미국의 어떤 사례와 유사하지 않나요? 현지 시간 4월 20일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 19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종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이 이미 계속되는 지원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어서 현지 시간 4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4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0%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 GDP 증가율이 현지 시간 4월 27일에 발표된 거지만,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 내 핵심 인사들은 일주일 또는 2주 전에 사전에 이미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미국의 정치 경제가 더 압박을 받을 거고, 바이든 정부도 전쟁 지원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국면이 올 겁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지난 2월 24일에 그 문건을 전 세계에 발표한 것은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중국의 그 문건을 무시할 수 없냐면, 설령 나중에 종전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미국, 유럽의 제재는 한동안 또는 더 길게 계속될 거라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왜 중국이 필요한가? 그건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젤렌스키가 영부인을 통해 친필 편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미국 의회 밑에 민주주의 기금이 있는데요. 이름은 민주주의 기금이지만 미국이 적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저격하고 친미 세력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4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금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미국, 유럽 주류 언론들의 특정 칼럼 리스트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줘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기사를 내게 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몇 개월 더 지나서 The Washington Post 또는 The New York Times 등의 우크라이나 관련 논평에서 전해지는 뉘앙스의 변화 여부를 봐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초부터 4월 말 지금까지 상황을 쭉 지켜보면 올 여름쯤 되면 보다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미국의 대내외적 상황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탈달러화, 유엔화 결제 확대도 대체로 어떤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유형과 무형, 유형, 무형의 개념이 생각나는데요.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탈달러화라는 사례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구체적인 전술로 나의 특정 분야, 나의 특정 부위를 공격할 때 만약 내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어쩌면 애당초부터 전략적으로 피동적이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그런 전술보다 더 넓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포위 공격한다면, 즉 전술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진행한다면 아직 전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대방의 그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아무튼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형과 무형의 그런 개념이 자꾸 생각납니다. 네, 끝으로 지난 3월 진강 외교부장이 3월 7일 전인대 기간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질문이 올해 중국의 외교 전략 정상 외교의 중점 포인트는 무엇인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 외교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무엇인가? 진강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첫 마디가 올해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의 나팔을 불었다. 이 한마디가 이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강 외교부장은 1, 2, 3, 4 네 가지로 나눠서 전개했습니다. 첫째는 정상 외교를 필두로 해서 특히 제1회 중국 중아시아 5국 정상회의,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잘 주최해야 한다. 패권주의 반대, 냉전사고 반대, 진영대항 반대, 국가 주권 단호의 수호, 안전 발전 이익 수호. 둘째는 각국과의 파트너 관계에 있어서 신형 국가 관계 구축 추진, 개방 발전을 목표로 국내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대외 개방 지원, 디커플링 반대, 일방 제재 반대, 개방 포용의 세계 경제 수호, 중국의 신발전으로 세계의 신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다자주의와 관련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 국제관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항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세계는 태평스럽지 않다. 파동과 변혁이 교차되고 있고 단결과 분열이 충돌되고 있고 기회와 도전이 병존해 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선 중국 외교는 이제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넘어서는 원항이 될 것이다. 공동 발전을 외교 정책의 취지로 해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고 용감하게 짊어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페이지로 간다. 사실 이 첫마디가 이미 다 많은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올해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의 나팔을 불었다. 중국이 올해 그리고 향후 어떤 외교 전략과 전술을 펼칠 수 있는지는 중국의 유능한 외교가들의 지혜와 액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밑받침이 되는 것은 종합 국력의 향상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오판 1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100년 미유지 대변국, 100년 만에 큰 변화란 뜻인데요. 이런 시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큰 변화로 집결되면서 100년 만의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건 시간과 결과물이 다 증명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4월 20일 옐런 미 재무장관의 강연, 그리고 4월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옐런이 말한 미국은 중국과 건강한 경제관계를 모색한다. 세계는 충분히 커서 미중 양국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재앙이 될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이 말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와 같은 표현, 디리스킹과 같은 이런 표현은 제 눈에는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언어 유희일 뿐입니다. 앞서 미국 1분기 GDP에 대해 이미 언급했는데요. 현지 시간 4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발표는 4월 27일에 한 거지만 옐런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은 사전에 이미 그 데이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미국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쁘지 않은다면 중국과 디커플링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분 아시죠?
미국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이 지난 4월 24일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4월 27일 개인 트위트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다라는 개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분 16초짜리 영상인데 시간 되시면 트위터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찐중토였습니다.